아저씨, 이거 주거 침입이야. 당장 안 꺼져? 25년을 여보라 불렀던 남편을 아저씨라 명명하던 순간 비로소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현관문 도어록을 부술 듯 발로 차며 TV와 냉장고를 내놓으라 울부짖는 저추한 괴물이 한때 제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남자라니요. 경찰 경력 25년 범죄자의 눈빛만 봐도 그 속을 꿰뚫던 베테랑 경위인 제가 정작 제 집 안방에 도둑이 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품에서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를 맡았던 그날, 저는 아내가 아닌 수사관의 심장으로 제 가정을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5년째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정이라고 합니다. 강력계 현장을 누비며 거친 사내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행정직으로 옮겨와 서류 더미와 씨름하며 살고 있죠. 나름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자부했는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가장 익숙하다고 믿었던 공간에서 가장 낯선 공포를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평소보다 조금 늦은 퇴근길,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있었어요. 남편의 낡은 구두에서 나던 특유의 땀 냄새와 가죽 냄새 대신 아주 낯설고 화사한 여성의 향수 냄새였죠. 신발장 앞에 놓인 남편의 신발은 유난히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뒤축을 구겨 신거나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던 그 신발 말이에요. 여보 왔어?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응, 좀 늦었네. 당신 오늘 교대 근무 아니었어? 갑자기 조가 바뀌어서 일찍 들어왔어. 배고프다. 저녁 뭐야? 주방으로 향하는 제 등에 대고 남편이 평소보다 쾌활하게 묻더군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면서도 제 신경은 온통 거실의 미세한 공기 흐름에 쏠려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범죄 현장에서 갈고 닦은 제 촉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제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죠. 찌개를 끓이고 수저를 놓는 내내 식탁 위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르게 핸드폰을 액정면이 바닥으로 가도록 뒤집어 놓더군요. 수사 접견실에서 취조를 받던 범죄자들이 무언가를 숨길 때 보이던 전형적인 방어 기제였죠. 여보,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제가 툭 던진 말에 숟가락질을 하던 남편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니, 아무 일 없는데? 왜? 남편은 끝내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시선은 허공을 떠돌거나 국그릇 바닥에만 고정되어 있었죠. 거짓말을 하는 피의자들의 공통점, 눈동자의 흔들림과 말끝을 흐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제 남편에게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면서 지독한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평생 잡아놓던 그 부류의 인간들과 내 남편이 같은 표정을 짓고 있다니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저는 도둑처럼 안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심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남편의 차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에서 손톱만 한 메모리 칩을 뽑아냈죠. 이 작은 칩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끝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실행시켰습니다. 화면 속엔 오늘 오후 낯선 골목길에 차를 세운 남편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잠시 후 조수석 문이 열리고 누군가 올라탔습니다. 제복을 입은 한눈에 봐도 앳된 얼굴의 여순경이더군요. 그녀가 남편의 뺨을 다정하게 어루만지며
환하게 웃는 그 짧은 순간. 그 찰나의 영상이 제 25년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의 푸른빛이 제 얼굴 위로 차갑게 쏟아졌고 저는 한동안 숨쉬는 법조차 잊은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의 파란 불빛이 제 눈을 찔러왔습니다. 화면을 끄고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으니 25년 전에 그 축축한 빗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 우리는 참 뜨거웠고 또 순수했었죠. 경찰서 강력반 신입순경이었던 남편과 저는 비좁은 잠복 차량 안에서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낡은 지프차 안은 눅눅한 빗물 냄새와 우리가 나눠 먹던 컵라면의 김으로 가득했었고요. 정이야, 면 다 불겠다. 얼른 먹어. 남편은 자기 몫의 소시지를 제 나무젓가락 위에 얹어주며 웃었습니다. 빗물이 들이치는 창밖을 응시하며 제 손을 꼭 잡았던 남편의 온기가 지금도 생생해요. 너는 내가 평생 지켜줄게. 경찰 일 험해도 내 뒤에만 있어. 그때 그 목소리는 분명 진심이었을 겁니다. 범인을 쫓다 넘어져 무릎이 깨진 저를 업고 응급실까지 숨이 턱에 닿도록 뛰던 그 투박한 등판을 믿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계급장이 높아지는 것을 보며 함께 미래를 설계했고 동료들의 축복 속에 경찰 커플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남은 건 앳된 여순경의 손길에 수줍게 웃음을 터뜨리는 늙고 비겁한 사내뿐이네요. 사실 저도 한때는 범인 검거 실적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독종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왜 수갑을 내려놓고 먼지 쌓인 서류 뭉치와 씨름하는 행정직을 택했는지 아시나요? 아들 민준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였어요. 결국 누군가는 져야 하는 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앞길을 위해 그리고 우리 민준이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기꺼이 현장을 포기했습니다. 동료들이 현장에 유능한 인재가 아깝게 되었다며 혀를 찰 때도 저는 남편의 승진 축하 파티를 열며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제 희생이 우리 가족이라는 성을 지탱하는 단단한 주춧돌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춧돌을 남편이 제 발로 걷어차 버린 겁니다. 제가 행정직 캐비닛 사이에서 눈이 침침해지도록 공문을 치는 동안 남편은 그가 지켜주겠다던 약속을 다른 여자에게 속삭이고 있었던 거죠.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슬픔보다는 제 인생이 통째로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처절한 분노였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사건 사고를 처리하며 배운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감정은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남편의 오늘 동선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14시 12분 시장 골목 진입, 14시 15분 조수석 여성 탑승. 볼펜 끝이 종이를 짓누르는 감각이 선명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힘 빠진 행정직 아줌마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는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행정직으로 옮기기 전 경찰서에서 독사라 불리던 베테랑 형사였다는 사실을요. 이제부터 저는 아내의 이름이 아닌 수사관의 이름으로 움직일 겁니다. 남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경찰 계급장이 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도록 만들 거예요.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합법적인 파멸을 설계하는 것뿐이죠. 수첩을 덮는 제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오전 8시 남편은 평소보다 공들여 면도를 하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오늘 삐번이라며? 집에서 좀 쉬지 그래. 제가 건넨 말에 남편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매만지며 무심하게 대답하더군요. 동기 녀석이 갑자기 부친상을 당해서 말이야.
조문 좀 다녀오려고.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현관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그의 인기척이 사라질 때까지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정확히 5분 뒤, 저 역시 낡은 캡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 남편의 차가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경찰학교 시절 교관님이 입이 마르도록 강조하던 미행 수칙이 머릿속에서 자동 재생되더군요. 대상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되 신호등 하나 정도의 차이를 두어 의심을 피할 것, 백미러를 통해 시선이 마주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배운 그 고귀한 기술을 지금 제 남편의 뒷공무니를 쫓는 데 쓰고 있다니 참으로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차는 장례식장이 있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신도시의 한적한 오피스텔 단지로 향하더군요. 익숙한 듯 지하 주차장 깊숙한 곳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그의 차를 보며 제 손바닥엔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사각지대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차가운 정적 속에 제 심장 박동 소리만 쿵, 쿵 하고 고요한 차 안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조수석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내렸습니다. 블랙박스 화면에서 보았던 그 앳된 얼굴의 여순경이었죠. 사복 차림의 그녀는 남편의 팔짱을 자연스럽게 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남편은 장례식에 간다던 그 침울한 표정은 어디로 갔는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더군요. 그 광경을 렌즈 너머로 지켜보며 저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어디서 누굴 보고 웃고 있는 거야? 목구멍까지 차오른 질문을 삼키며 저는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두 사람이 다정하게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 찰칵, 여자가 남편의 목덜미를 끌어당겨 입을 맞추는 순간. 그리고 찰칵, 두 사람이 나란히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확정적인 장면까지. 렌즈 속에 갇힌 남편의 모습은 제가 25년 동안 알던 강직한 경찰관도 다정한 가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욕망에 눈이 멀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있는 어리석은 한 남자일 뿐이었죠. 엘리베이터의 층수 표시기가 12층에서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려왔지만 정신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명징해졌습니다. 이제 제 수첩에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부정할 수 없는 실체적 진실이 기록되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머무는 그 시간 동안 저는 차 안에서 시계 바늘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다음 단계를 구상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이 길이 어떤 낭떠러지로 연결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어둠이 내린 지하 주차장, 홀로 남겨진 제 차 안에서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심장의 고동은 이제 분노가 아닌 사냥을 앞둔 포수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피스텔 방 안에서 달콤한 꿈을 꾸고 있을 때 저는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 날 무대를 설계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냥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고 저는 절대로 타깃을 놓치지 않는 베테랑이니까요. 지하 주차장의 무거운 공기를 뒤로하고 저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제 심장도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12층. 복도는 지나치게 고요했고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남편의 차에서 나던 그 낯설고 화사한 플로럴 향이 바로 이 집의 냄새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1204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잠시 고민했지만 예의를 차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신 투박한 주먹으로 도어록과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쾅, 쾅, 쾅. 단단한 철문이 울리는 소리가 복도 전체를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쪽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한껏 이완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아주 조금 열렸죠. 그 틈새로 비친 남편의 얼굴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문을 거세게 밀치며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나야, 당신 마누라.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찰칵, 찰칵. 거실 소파에 얇은 가운만 걸친 채 멍하니 앉아있던 여순경의 얼굴이 하얗게 박제되었습니다. 남편은 허둥지둥 옷무새를 가다듬으며 제 앞을 가로막으려 했죠. 정희야.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일단 나가서 얘기해. 나가긴 어딜 나가? 당신이 장례식장 대신 차린 빈소가 여긴가 보지? 저는 차갑게 웃으며 가방 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며칠간 공들여 수집한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미행사진, 그리고 법무법인에서 검토받은 징계 청구 사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아니 남편. 잘 들어. 저는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자 한자 내뱉었습니다. 넌 이제 끝났어. 내가 지난 며칠 동안 울면서 밤을 지새웠을 것 같니? 아니, 난 네가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처참하게 망가질지만 고민했어. 남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제 등 뒤에서 사들사들 떨고 있는 여순경을 가리키며 제가 덧붙였죠. 공무원 행동 강령 제5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그리고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 내가 오늘 찍은 이 사진들, 그리고 그동안 모은 증거들 전부 감찰계에 넘길 거야. 너희 둘 다 계급장 떼고 싶어서 안달난 모양인데 내가 기꺼이 도와줄게. 정희야,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미쳤었나 봐. 응? 민준이를 봐서라도. 민준이의 이름이 그의 비겁한 입술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참아왔던 역겨움이 치밀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감히 이 더러운 오피스텔 안에서 입에 올리다니요. 민준이 이름은 내 입에 담지도 마. 너는 오늘부로 그 아이의 아버지 자격도, 내 남편 자격도,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 자격도 스스로 포기한 거야. 이것이 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계급장의 마지막 모습이다. 며칠 뒤 제가 예고한 대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경찰서 내부망은 이미 25년 차 경위가 여순경과 바람나서 자기 마누라한테 딱 걸렸다는 소문으로 도배가 되었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남편의 뒷모습은 평소의 당당함은 간데없고 죄수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결과는 정직 3개월. 파면이나 해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조직 내에서 그는 이미 여순경과 눈맞은 불륜남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제 등 뒤에 꽂혔습니다. 정경희 힘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위로랍시고 건네는 그 말들이 오히려 제 목을 조르는 것 같더군요. 남편과 함께 일궈온 25년의 금자탑이 먼지처럼 흩어지는 현장에서 저는 사직서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해자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지만 피해자인 저는 평생을 바친 이 조직에서 더 이상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남편의 명예가 실추된 것보다 제가 믿어온 정의와 사랑이 송두리째 무너진 것이 더 아팠으니까요. 텅 빈 사무실 책상에 앉아 저는 한참 동안 제 계급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빛나던 은색 무궁화가 오늘따라 유난히 시리고
차갑게 보였습니다. 가정법원의 복도는 경찰서 취조실보다 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25년 전 혼인신고를 하던 날 구청 마당에서 맡았던 그 싱그러운 풀냄새는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더군요. 제 손에 들린 서류 뭉치는 고작 종이 몇 장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집을 사고 민준이를 낳고 서로의 승진을 축하하며 쌓아온 20년 넘는 세월이 이 얇은 종이들로 정리된다는 사실이 참 허망했습니다. 정희야, 정말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법원 의자에 걸터앉은 남편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억울함이 묻어 있었죠. 나 정말 실수였어. 그 친구가 힘들다고 상담해달라고 해서 시작된 일인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이혼이야. 상담? 오피스텔 방에서 하는 상담도 있니? 제 차가운 대꾸에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실수라는 단어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그는 죽어도 모를 겁니다. 조준을 잘못해 쏜 총알 한 발이 사람의 심장을 꿰뚫었다면 그걸 실수라고 부르며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끝내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순간에도 제 시선은 오직 정면의 벽시계에만 고정되어 있었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옷장을 열자 남편의 경찰 제복과 평상복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옷가지들을 커다란 비닐봉지에 쑤셔 넣을 때마다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있던 그의 냄새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칫솔 하나, 면도기 하나까지 다 치우고 나니 집안이 유난히 넓고 텅 비어 보이더군요. 그 적막함이 무거워 저는 한참 동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산이 남았습니다. 아들 민준이의 방 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군 입대를 코앞에 둔 아들에게 부모의 결별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엄마 들어갈게. 민준이는 책상 앞에 앉아 전공 서적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죠. 민준아, 아빠랑 정리하기로 했어. 법원 다녀왔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는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췄지만 고개를 돌리지는 않더군요. 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준비했던 말들을 힘겹게 이어갔습니다. 놀랐지? 미리 상의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알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나지막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의외로 덤덤한 목소리에 제가 오히려 당황해서 아들을 쳐다보았죠. 아빠 핸드폰 울릴 때마다 이상했거든요. 엄마 퇴근하기 전에 아빠가 누군가랑 속삭이며 통화하는 거, 베란다에서 한숨 쉬시며 멍하니 있는 거 다 봤어요. 민준이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차분했지만 무릎 위에 놓인 아들의 두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에게 담담함이라는 가면을 쓰게 만든 건 결국 우리 어른들의 이기심이었으니까요. 엄마, 미안해하지 마세요. 난 엄마 결정 지지해요. 아들은 저를 위로하려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들의 꽉 쥔 손 위로 제 손을 포개었습니다. 20년 세월이 종이 몇 장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들의 주먹에 맺힌 분노와 슬픔은 그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텅 빈 집에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긴 침묵을 견뎌냈습니다. 남편의 짐이 빠져나간 집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또 지독하리만큼 고요했죠.
그동안 집안을 채우던 그 무거운 공기가 사라지고 나니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이제 딱 2벌의 수저만 놓여 있습니다. 민준아, 국 더 줄까? 아니요, 엄마. 괜찮아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만이 거실의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의 짜증 섞인 정치 비평이나 반찬 투정으로 시끌벅적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평화롭게 들리더군요. 아들과 나누는 소박한 대화, 그리고 식사 후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이 당연한 일상이 제게는 25년 만에 찾아온 보너스 같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낸 뒤 저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우리 집의 문을 굳게 닫아주고 있는 도어록을 빤히 바라보았죠. 지금까지 우리 집 비밀번호는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무의식적으로 누르던 그 4자리 숫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불쾌하게 다가오더군요. 민준아, 일로 와봐. 우리 비밀번호 바꾸자. 방에서 나오던 민준이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생일이었던 그 지긋지긋한 숫자들을 지워버렸습니다. 대신 민준이의 생일과 제가 처음 경위로 승진했던 날을 조합한 우리 둘만의 의미 있는 숫자로 새 비밀번호를 등록했죠. 띠링하는 경쾌한 등록음이 들리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굴러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집이네요, 엄마. 민준이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래요. 이제 이 문 안쪽은 그 누구의 기만도, 그 누구의 거짓말도 존재하지 않는 우리만의 성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날 밤 바뀐 비밀번호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며 안도감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길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머리맡에 둔 핸드폰이 요란하게 진동하며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거친 숨소리와 웅얼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지독한 술 냄새가 전파를 타고 넘어올 것만 같은 아주 익숙하고도 불쾌한 남편의 목소리였죠. 아, 정희야. 나야. 술 마셨어? 이 시간에 왜 전화야? 제 차가운 물음에 남편은 갑자기 돌변한 태도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혀가 꼬여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은 충분히 협박조였죠. 너 미쳤냐? 내가 오늘 낮에 집에 갔는데 왜 번호가 안 눌려? 내 집인데, 내 돈으로 산 내 집인데 왜 번호를 바꿔? 당신 집 아니야. 위자료 명목으로 명예 넘기기로 합의서 쓴 거 벌써 잊었어? 법적으로 여긴 내 집이야. 다신 찾아오지 마. 웃기지 마. 내가 거기 어떻게 들어간 집인데. 당장 문 열어. 안 열면 나 오늘 거기 다 때려 부술 줄 알아. 내 TV, 내 냉장고. 하나도 못 줘. 다 내 거야.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남편의 고함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취기에 찌든 남편의 광기 어린 목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그는 이혼 후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자신이 잃어버린 권력과 소유물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엄마, 누구예요? 아빠예요? 어느새 방에서 나온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침착한 척 고개를 저었지만 창밖의 어둠이 유난히 깊게 느껴졌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심장 소리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새벽의 정적은 오히려 공포를 증폭시키는 법이죠. 민준이를 겨우 달래서 방으로 들여보내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띠띠띠띠 삐비빅. 비밀번호가 틀렸을 때 나는 그 불쾌한 경고음이었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우리 집 도어록을 거칠게 누르고 있었죠. 저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현관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띠띠띠띠 삐비빅. 쾅, 쾅, 쾅. 문 열어. 이년아야. 문 열라고. 여기 내 집이야.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이미 술에 찌들어 뭉개져 있었습니다. 뒤이어 문을 발로 차는 육중한 충격음이 현관문을 타고 제 몸까지 전달되더군요. 철컥거리는 손잡이의 소음과 거친 숨소리가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 비친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마른 침이 하얗게 붙어 있었죠. 25년 전 제복을 입고 경례하던 그 듬직했던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곳엔 그저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겼다고 믿는 탐욕스럽고 추한 괴물 한 마리가 서 있을 뿐이었죠. 야, 이 안에 있는 거 다 내 돈으로 산 거야. 저 TV, 저 냉장고, 다 내 거라고. 당장 문 안 열어? 내가 다 들고 나갈 줄 알아. 남편은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삿대질하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을 파탄낸 죄책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가전제품과 재산에만 집착하는 그 모습이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화면 속의 글을 내려다보며 스피커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여보도 상철 씨도 아닌 아저씨라는 단어가 제 입술을 타고 나가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느껴지더군요. 뭐? 아저씨?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저씨, 지금 여기 엄연히 남의 집이에요. 이렇게 문 두드리고 소란 피우는 거, 주거 침입인 거 모르세요? 경찰이셨던 분이 법을 너무 모르시네. 뭐가 남의 집이야? 내 집이지.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인데. 남편의 고함에 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합의서 사본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비웃어 주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저씨. 이혼 합의서 잊으셨어요? 불륜에 대한 위자료조로 이 집과 가전제품 일체를 저에게 대물 변제하기로 사인하신 분이 누구더라? 법적으로 여기 있는 먼지 한 톨도 이제 아저씨 거 아니에요. 이 독한 년이. 너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계속 이러시면 바로 112에 신고할 거예요. 아저씨 전 직장 동료들이 출동해서 전직 경위를 수갑 채워가는 꼴 구경하고 싶으세요? 이미 징계받아서 소문 다 났으니 상관없으려나? 제 조롱 섞인 일갈에 남편의 욕설이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한때는 제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를 아저씨라 부르며 법적 근거로 몰아세우는 이 상황이 참 서글프면서도 통쾌했습니다. 아저씨, 추하게 굴지 말고 당장 꺼지세요. 여기는 이제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니까. 저는 단호하게 스피커를 껐습니다. 화면 속에서 남편은 여전히 입을 뻥긋거리며 문을 발로 찼지만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이 기괴한 전쟁터에서 저는 비로소 이 성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발악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 문 열어.
내가 내 집 물건 좀 가져가겠다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막아?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지는 그 추잡한 고함에 저는 수치심으로 온몸이 떨렸죠. 그때였습니다. 제 뒤에서 그림자 하나가 길게 드리워지더군요. 언제 나왔는지 민준이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비키세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매일같이 운동으로 몸을 다져온 아들이었습니다. 어느새 저보다 한 뼘이나 더 커진 아들의 넓은 어깨가 제 시야를 가득 채웠죠. 저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팔을 붙잡았지만 민준이는 제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고는 잠금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안 돼, 민준아. 위험해.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복도 공기와 함께 술 냄새에 찌든 남편이 밀고 들어오려 했죠. 하지만 문 앞을 버티고 선 민준이의 거대한 체구에 막혀 남편은 뒤로 주춤하며 물러섰습니다. 뭐야 너? 민준이냐? 너 비켜. 임마, 아빠가 내 물건 좀 가져가겠다는데 아들이라는 놈이. 남편은 민준이의 눈을 피하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민준이의 어깨를 밀치고 집 안으로 발을 들이려 손을 뻗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남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흑, 이거 안 나. 남편이 비명을 질렀지만 민준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팔을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뒤로 꺾어 제압하더군요. 그건 바로 경찰이었던 아버지가 아들이 괴롭힘이라도 당할까봐 어릴 때부터 가르쳐준 호신술이었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기술로 자신이 제압당하는 그 기괴하고 아이러니한 상황. 남편은 고통과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로 바닥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아파. 너 미쳤어? 나 내 아빠야. 아빠요? 제 아버지는 이미 죽었습니다. 민준이의 입에서 나온 그 서늘한 일갈에 복도는 순식간에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이는 남편의 팔을 놓지 않은 채 아주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고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엄마가 아저씨라고 불러준 걸 감사히 여기세요. 저는 짐승이라고 부르고 싶으니까요.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바닥에 흩어진 남편의 구차한 변명들을 짓밟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25년 동안 아저씨 뒷바라지하면서 버린 청춘이 저 TV 한 대 값밖에 안 돼요? 당신이 밖에서 딴짓할 때 엄마가 행정직 캐비닛 사이에서 흘린 눈물값이 저 냉장고 하나만도 못하냐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재산을 운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치졸함이 아들의 입을 통해 명확한 문장으로 선포되자 그는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짓이 무엇인지 깨달은 듯 보였죠. 당신이 잃은 건 물건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이제 다시는 이 문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주거 침입이 아니라 내 손에 죽기 싫으면. 민준이는 남편을 문 밖으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중심을 잃고 복도 벽에 부딪힌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죠. 저는 아들의 당당한 뒷모습 너머로 초라하게 무너져 내리는 한 남자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차갑게 문을 닫고 다시 비밀번호를 잠갔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우리 인생에서 그 남자의 존재는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느껴졌죠. 강한 척했지만 아들에게도 아버지를 자기 손으로 밀어내는 과정은 살을 찢는 듯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서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이제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한 모자지간의 신뢰뿐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명확했습니다. 철컥 하고 잠금 장치가 걸리는 그 짧은 기계음이 남편과 우리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죠. 저는 인터폰 화면을 통해 복도에 홀로 남겨진 남자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준이에게 팔을 꺾이고 벽에 부딪혔던 남편은 한동안 넋을 잃은 듯 멍하니 서 있더군요. 아들의 눈빛에서 읽은 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을 향한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깊고 서늘한 경멸이었죠.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악을 쓰며 지키려 했던 건 고작 몇백만 원짜리 가전제품들이었지만 정작 그 대가로 지불한 건 평생을 쌓아온 아들의 존경과 아내의 신뢰였다는 사실을요.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밀려나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한때는 당당하게 제 집처럼 드나들던 그 복도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낯설고 두려운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남편은 도망치듯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초라하고 왜소해 보이는지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맞나 싶어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엘리베이터 안 사방이 거울로 된 좁은 공간에서 그는 자신의 몰골을 마주했을 겁니다. 술에 취해 벌건 눈, 거칠게 굴다 구겨진 검은 정장, 그리고 사방으로 뻗친 머리카락까지. 25년 차 베테랑 경찰관의 위엄은 간대없고 그저 탐욕에 눈이 멀어 제 가정을 제 손으로 부숴버린 추악한 사내만 거울 속에 서 있었겠죠. 지독한 술 냄새와 함께 밀려오는 자괴감이 그를 덮쳤을 겁니다. 아빠요? 제 아버지는 이미 죽었습니다. 민준이의 그 한마디가 환청처럼 그의 귓가를 맴돌았을까요?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그는 아마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을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가장이라는 이름표가 사실은 스스로 내던진 오물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1층에 도착했다는 알림음이 들릴 때쯤 그는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이 돌아갈 곳은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요. 그가 떠난 복도에는 지독한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현관문에 귀를 대고 바깥 동태를 살폈습니다. 더 이상 거친 숨소리도 문을 발로 차는 충격음도 들리지 않았죠. 후, 그 숨결 속에 섞여 있던 마지막 미련조차 허공으로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전쟁터 같았던 현관 앞은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제압하던 남편의 그 비겁한 목소리도 돈에 집착하던 그 추한 궤변도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을 넘지 못할 겁니다. 적막함이 찾아온 복도를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느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뒤의 고요함은 생각보다 쓸쓸했지만 동시에 견고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민준이의 작은 운동화 한 짝을 바로 놓아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겨진 남자는 자신의 상실감을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남겨진 우리는 이 적막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아야 하니까요. 현관문 너머의 소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거실로 돌아오는 제 발걸음이 아까보다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 너머의 소란이 완전히 잦아들고 나서야 저는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있었습니다.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리는 새벽이었죠.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2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주방으로 가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 2개를 들고 거실로 돌아오니
민준이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더군요. 아까 남편의 팔을 꺾으며 버텼던 아들의 어깨가 조금은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민준이의 손에 따뜻한 찻잔을 쥐어주었습니다. 민준아, 차 좀 마셔. 마음이 좀 가라앉을 거야. 고마워요, 엄마.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만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둘이 나란히 앉아있는 거실의 온기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죠. 정적을 먼저 깬 건 저였습니다. 민준아, 너 아까 솔직히 좀 멋있더라. 짐짓 가벼운 농담을 던지며 제가 살짝 웃어 보이자 민준이의 굳어있던 얼굴에도 그제야 어린아이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에이, 엄마. 제가 운동을 몇 년을 했는데 당연하죠. 사실 저도 속으로는 좀 떨렸거든요. 그래도 엄마 앞인데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꾹 참았어요. 그 아저씨 다시는 우리 집 문턱 못 넘게 할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이 다 컸네. 이제 엄마 지켜줄 사람도 생기고 든든하다. 찻잔을 타고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가 이토록 따뜻한 신뢰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요. 비록 새벽잠은 설쳤지만 이 짧은 대화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치유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낮게 깔린 주방 조명 아래에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이면 민준이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갑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을 혼자 보내는 게 걱정스러워 밤잠을 설쳤겠지만 오늘 민준이가 보여준 그 단단한 눈빛을 보니 이제는 안심하고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더군요. 엄마, 저 군대가 있는 동안 혼자 무섭지 않겠어요? 아빠도 이제 안 올 텐데. 걱정 마. 엄마가 누군데? 25년 차 경찰이야. 그리고 엄마 이번에 복직하면서 파출소 근무로 지원했어. 행정직 캐비닛 속에 가둬두기엔 몸이 너무 근질거려서 제 선언에 민준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그래요.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응. 현장이 내 천직인 것 같아 형사는 못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뛰고 싶어. 그동안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잊고 살았던 내 이름을 다시 찾으려고. 민준이 엄마 말고 정의경위로 당당하게 살 거야. 우리는 동이 트기 직전의 푸르스름한 새벽빛을 마주하며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는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남편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뽑혀나간 자리에 더 유연하고 단단한 뿌리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각 민준이를 방으로 들여보내고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 단속에 나섰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잠그고 거실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까 바꾼 비밀번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띠리릭 철컥. 도어록이 잠기는 경쾌한 소리가 깊은 새벽의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허락받지 않은 침입자, 기만과 배신을 일삼던 그 남자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우리만의 성역이라는 선포였죠.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던 불안한 바람 소리도 이제는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현관 손잡이를 한 번 더 꽉 쥐어본 뒤 거실로 발을 옮겼습니다. 창밖으로 조금씩 밝아오는 새벽 하늘이 오늘따라 유난히 맑고 투명해 보이더군요. 잘 자라, 민준아. 아들의 방문 너머로 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25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무거운 제복과 아내라는 굴레를 비로소 벗어던진 기분입니다. 이제 이 집은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정의와 민준만의 온전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넘겼습니다.
그 첫 문장은 아주 단단하고 선명한 비밀번호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잠기는 그 짧은 철컥 소리가 이토록 경쾌하게 들린 적이 있었나요? 25년이라는 세월, 저는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로 살며 제 이름 석자보다는 가족이라는 성벽을 지키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벽을 허문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죠. 배신은 쓰라렸고 현실은 냉혹했지만 저는 절망 대신 수사관의 차가운 이성을 택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소중한 아들을 지켜냈고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 의해 여러분이 흔들리고 있나요? 익숙함이라는 이름 아래 무례함을 견디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억하세요. 진정한 평화는 침묵하며 참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나를 지키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제복을 다시 고쳐 입고 현장으로 나가는 제 발걸음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비밀번호는 오직 저만이 알고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현관문 너머의 소음은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문도 안녕히 잠기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어주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